그래서 제목은 바꾸지 않고 제가 한의학 실험 논문의 성공적인 출간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논문을 어떻게 쓰느냐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센터 친구경락 융합연구센터의 우산 아래 모두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도 계시고 논문을 이제 막 쓰느냐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눈높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한번 지금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가 뭘까요? 원래 슬라이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슬라이드를 뚫어지게 보면 답이 있어요. 항상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문제지를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듯이 문제를 잘 보면 앞뒤 또 앞뒤 돌아가면서 뒷문제를 풀다가 앞에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앞장을 풀다가 또 뒷문제 답을 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슬라이드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리서치, 영어로 리서치입니다. 그쵸? 네. 예, 우리가 리서치, 연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한 번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은 안 해봤었죠. 그쵸? 우리가 하는 연구는 뭐예요? 위는 다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쵸? search는 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연구 과정인 거죠. 그쵸? 그래서 논문을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리서치한 것을 잘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같이 쉐어하고 또 연구 논문을 잘 쓰고 나면 또 칭찬도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연구 분야로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또 논문을 쓰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은 친구경락 융합연구센터에 계시다 보니까 한의학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연구만을 하기도 어려운데 한의학 연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의학 지금 하시는 연구가 꼭 한의학 연구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프로미는 어떤 연구를 지금 경험을 해봤어요? 와서 우리 가장 세뇌된 것 같아서. 지금 와가지고 아토피 실험을 하고 있는. 그렇죠. 아토피라는 주제를 갖고 네.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대혁이는 지금 어떤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울증.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맞아요. 여기가 우리가 어떤 친구 경락 융합연구센터라는 그 지부 안에 연구를 하는데요. 주제는 다른데 사실은 굉장히 방향성은 비슷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바이올로지의 기본적인 아주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미세한 작은 메커니즘을 밝혀가지고 또 많은 파급력을 행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그게 약물로 연구하던 아니면 침을 가지고 연구하던 아니면 요즘엔 뭐 빅데이터 같은 뭐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를 하던 그 목적이 어떤 한약의 특수성 혹은 사람에게 유용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프로미가 연구하고 있는 아토피도 그냥 아토피에 대한 메인 기전을 보는 연구도 병행하겠지만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아토피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는 거고요. 지금 대혁이가 하고 있는 연구도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연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럼 치료가 되는 게 있다면 왜 치료가 될까? 이런 관심사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각각 다른 주제지만 사실은 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다시 여기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방법론이 있어요. 아토피 모델이 있을 것이고 아토피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토피에서 알려진 기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도구를 갖고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어떤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흡입 물질을 발굴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특별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 번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어떤 연구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냥 일반 바이올로지를 하신 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학을 하거나 아니면 한의학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건 어떤 치료나 환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응용의학적인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쓰일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연구는 완전 베이직 연구보다는 약간 중개 연구로서의 특징이 강해요. 중개 연구라고 하면 이건 보건복지부에 나온 정의를 이항수 교수님께서 찾아주신 그런 정의인데요. 기초과학과 임상연구 간의 중개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로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등의 형태로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의학의 특성상 굉장히 수천 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또 그리고 이태영 박사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어떤 문헌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정보 보고를 연구를 통해서 가공하는 그런 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여러분이 연구하셨는데 기존의 한의학에서 쓰이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새로 발견하면 그런 것이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넓은 의미로 보면 기초 연구이면서 사실 기초와 임상 중간에 있는 중개 연구자들이시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어떤 베이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활용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마음을 또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좋은 논문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좋은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준비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분들도 많은 제안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좀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예, 여기 지금 스티브 잡스가 앞에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그 임팩트를 주려고 청바지하고 까만 목도리를 입고 나올 때 하다가 예, 제가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런 입고 나오진 않았고요. 가장 혁신하면 떠오르는 게 최신의 이미지는 이 애플의 어떤 새로운 기능 혁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제품 개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해오던 일반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확신하건대 그 논문보다 낮은 데로 깔립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현주가 들어오면서 이것만 들으면 제가 네이처 가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이처를 가려고 하면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뭔가 혁신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이처는 100%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논문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이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 강의 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좋은 연구 질문이라고 하면 파이너 해서 이 5가지 요소를 잘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보시면 자, feasible 실현 가능해야 한다. 내가 좋은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었는데 그게 200년 후에 가능한 방법이다. 그럼 그거는 200년 뒤에 후세의 사람이 검증해서 네이처에 내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연구 질문을 만든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연구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흥미롭지 않으면 저널의 에디터가 쫙 보고 흥미롭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선에서 자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질문은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게 없으면 논문으로 낼 수가 없죠. 그 전에 이런 얘기 많이 있을 거예요. 논문을 내가 막 열심히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한 끗 차로 일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나가시마 상이 그 논문을 뭐 네이처 자매지에 냈다는 거죠. 그럼 안타깝게도 그분은 논문을 내기가 어렵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거를 빨리 선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더 큰 빅 이슈로 나오고 있는 건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 사람 실험도 마찬가지고 동물 실험도 마찬가지고 윤리적인 면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그런 relevant한 방법론에 의해서 이 연구 질문들을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 질문을 잘 만들잖아요. 연구 질문은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이 연구 질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 거의 50% 정도는 보여요. 연구 질문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그 검증 가능한 방법 50% 나오고 나머지는 또 찾아가지고 그걸 채워놓으면 그 연구는 사실은 좋은 저널로 갈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연구 질문이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제가 논문을 저희 대학원생들도 여기 계신데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 논문을 써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안 가고 버벅 기계가 마치 이렇게 뭔가 그 톱니바퀴가 잘 못 굴러가면서 나는 그런 소리가 나올 때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면은 연구자의 공부가 적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논문을 잘 쓰려고 하면은 논문에 최신 지견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야 최근에 A씨는 2015년에 어떤 얘기를 했고 2014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종합해 보니까 내 결과랑 어떤 상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건 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구한 것은 뭐가 더 좋은 장점이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전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와 있는 연구만 읽고 그것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지금 내려고 하면 그 갭이 이미 많이 벌어져 있어요. 좋은 디스커션이 절대 나올 수 없고 좋은 연구 디자인이 절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대역인 우울증 연구를 하고 있으면 우울증에 대한 최신 동향과 최신 메커니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풀으면 지금 처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최신 동향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아토피 연구에 대해서 지금 빨리 리뷰 논문을 보든지 아니면 내고 싶은 저널의 논문에서 아토피가 나온 걸 보든지 해가지고 최근에 논문들이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는 여기서 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물론 트렌드만 따라가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걸 꿰고 있어서 내가 다음에 뭘 가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진짜 풀면서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논문을 잘 안 읽어요. 예, 논문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이명수 박사님께서 논문 많이 쓰시잖아요. 토요일 날 그 세미나를 주관하셨던 분이 이명수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논문을 잘 쓰려고 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이거와 관련된 건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루에 논문 한 편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논문 한 편 읽기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처음 연구자들은 반드시 하루에 논문 한 편 정도. 사실은 첫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처음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편씩 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미니멈 내가 딱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루에 논문을 한 편을 읽겠다. 그 정도의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좋은 논문을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우리 맨 처음에 아름이하고 재환이 들어왔을 때 논문 100편 이런 목표로 해서 논문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 하고 사실 100편 하고 그걸 다 읽고 났을 때 논문을 보는 시각이 똑같은가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 100% 개런티합니다.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최신 동향을 꿰뚫어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명수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가 이건 정말 맞는 얘기다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몰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주제에. 여러분 이 젊은 청춘 어떻습니까? 나의 20대 그리고 여기 또 20대라고 하면 서운하신 분도 있어요. 30대도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 20대 30대가 인생의 굉장히 황금기잖아요. 근데 그 황금기를 연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연구를 그냥 아침에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그걸로 땡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절대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일정한 시간만 몰입하고 다 끝나면 좋은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연구라는 주제의 특성상 이것은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이런 일로 연구를 잘 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어떡하냐. 문제죠. 예, 그래서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내 연구 주제에 대한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몰입하라. 몰입해야 된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 연구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화장실 갈 때도 연구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도 내가 관련되는 논문을 들고 가고 그리고 애인 만날 때도 애인 얼굴에서 논문이 얼굴에 보이고 사실 그 정도의 몰입을 하시는 분이 좋은 연구를 하고 좋은 논문을 쓰시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몰입에 대한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논문을 쓸 때 막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그때 임용수 박사님이 그 예를 드셨던 그 사례는 그 논문이 진도가 안 나가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득 새벽 1시에 눈을 벌떡 뜨고 내가 뭔가 해탈의 경지 같은 느낌이 드시더니 그 논문의 80%를 새벽 1시에 막 써내려갔다. 이런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저는 이런 경험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고찰을 쓰고 있는데 고찰이 이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 답을 써야 되거든. 내가 찾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나름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 하루 이틀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답이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딱 떴을 때 머릿속에 답이 쫙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겠죠. 예. 그래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몰입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나의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 몸이 몰입을 하면 굉장히 더 많은 생각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몰입을 해서 나오는 결과와 몰입을 하지 않고 시간표 스케줄 따라서 10시부터 11시까지 나는 생각을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내가 뭐 먹을지를 생각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게 연구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연구만 그렇겠어요? 연구 말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진짜 몰입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반성을 해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연구는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레퍼런스 서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막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 계획을 실제로 이제 세워야 될 단계가 온 겁니다. 자, 연구 기획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구를 기획하는 시간과 연구를 실행하고 논문을 쓰는 시간하고 어떤 게 제일 길 것 같아요? 이것도 슬라이드에 답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자,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많은 에러 중에 하나는 생각은 조금 하고 몸이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역시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연구가 우리 센터 중에서도 이런 거 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연구가 예를 들면 시간을 100%만큼 쓴다고 했을 때 연구를 잘 플래닝하는 거에 들이는 시간이 저는 한 6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플랜이 나오면 그것은 저널에 이미 억센트 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임팩트가 향후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기획을 잘 하잖아요. 물론 검증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연구 기획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라.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면 세울수록
몸이 덜 고생하고 그 결과가 좋은 저널로 갈 확률도 더 높아진다. 이것이 저희가 뼈저린 실패와 실패 속에서 얻어진 경험인 거예요. 네, 정말 이게 계획에 대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공을 들이시면 네이처 갑니다. 진짜. 자, 그다음 이렇게 좋은 플랜을 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됐어 이대로 가면 돼 하고 바로 실행하면 사실 에러가 날 확률이 또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똑똑해 이렇게 믿고 가기에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장단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보다 보면은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도 다 콜래보레이션을 하시죠. 협력 연구를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분야들이 다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연구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귀를 열고 그러니까 내가 빅 이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귀가 커져가지고 내 연구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 아이디어가 뺏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발전되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내가 한번 자문을 구하면 그 친구도 연구할 때 나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지금 석사 과정에 계신 분들도 이 센터 안에서의 콜래보레이션에 조금 더 웨이트를 두셔도 스스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마음가짐에서 중요한 부분은 연구를 기획할 때 이 연구 기획을 누구한테 발표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 이 얘기는 너무나 한의학적이기 때문에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나눠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기획과 그거에 맞는 이야기거리들이 따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현재 지금 네이처에 내고 싶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이처에 내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의학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연구가 가치 있는지 평가하기 전에 이해를 못해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 처음 기획부터 그러니까 저널 선택할 때 어디 낼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내 연구를 읽을 것인지 연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발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는 특허권이나 나중에 어떤 뭐 돈을 버는 일하고 관련됐을 때는 이렇게 비밀 보장을 해야 돼. 임박으로 뭐 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연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걸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주고 의학의 발전이건 아니면 생물학의 발전이든 이런 것들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발표가 전제로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읽을 것이냐? 누가 내 얘기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기획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연구 디자인을 하고 더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 서론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올해가 한 20년쯤 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사실은 많은 노하우,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하지 않을 건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자꾸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는 이유는 여기 뭐 재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네이처 못 냈어요. 제목은 네이처를 뽑았지만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네이처에 혹은 네이처도 사실 임팩트 팩터로 보면 네이처보다 높은 저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저널에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발 플리즈 내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신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논문 작성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논문을 쓰실 때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독창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독창성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간략하게 써야 돼요. 장황하게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컴팩트하게 잘 정리해야 짧게 글이 나오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인트로덕션이 무한정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돌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간략하게 쓰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모든 트렌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핵심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잘 돼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독창성하고 선명 간략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얘기를 해보면 신뢰성, 믿을만하냐, 그리고 일관성, 앞에 얘기 뒤에 얘기가 같아야죠.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독창성, 어떤 노블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논문을 쓴다고 하는 거는 독자와 리뷰어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와 논리로 무장을 해서 논리와 정보로 이제 무장을 딱 해가지고 논문이 나가면 리뷰어가 논문을 읽잖아요. 그렇지? 그래. 얘 말 맞네. 나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 논문 실어줘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뷰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리뷰어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건 절대 억셉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리뷰어를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잘 개발하실 수 있도록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을 간략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아주 고매한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어떤 물건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으나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논문을 쓰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연구하신 물건을 저널에 편집자나 저널의 리뷰어가 사실 수 있도록 잘 포장하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장이 멋들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1억짜리 물건이라도 1억 주고 사고 싶겠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논문을 잘 쓰는 게 중요한 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아시니까 이제 여기 오셨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기획이 논문 작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실험 기획이 잘 되면 이미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준비는 70% 이상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매일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스토리텔링이 잘 돼야 한다. 아까 리뷰어를 설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설득하는데 예를 들면 소설은 사람들이 감성에 호소하는 글이잖아요. 감성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논문은 이성에 호소하는 스토리텔링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소설하고 사실 똑같아요. 소설은 허구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만 논문은 있는 내용, 그리고 발표된 내용,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이게 쭉 읽어나가면 아까 리뷰어가 감탄하는 것처럼 그래, 이게 A로 갔어. 그럼 B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 역시 C로 간다고 얘기했네? 나도 동의해. 그러니까 결론이 D구나. 그래, 이거는 억셉트.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적절한 예를 우울증을 갖고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역의 주제를 갖고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연합과학연구센터니까 우울증에 침을 가지고 한다.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능할까요? 대역아? 미안해. 제가 대역이가 우리 경열 이름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복부에 있는 경열 이름과 같아서 선정되셨습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만약 서론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얘기하고 우울증의 최근 연구 동향도 얘기해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쫙 메꿔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갈 때 이렇게 쭉 줄거리가 소설 읽는 것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프레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을 잡을 때 그래서 한글로 먼저 제목을 한글로 이렇게 주제 예를 들면 우울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우울증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우울증의 현재의
잘 되고 있는 부분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제목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잘 채워가야 되는데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잘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지금 2층에 계신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 논문을 써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줄창 영어로 쓰느냐고 진짜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쓰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영어로 막 생각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게 핵심 논리로 보면 스토리텔링상으로 보면 군더더기야. 근데 내가 이걸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 내 새끼 같은 애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논문이 이렇게 폭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데 쳐내지 못하겠는 거죠. 근데 그걸 제3자가 읽으면 다 쳐내야 할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우리 센터에 네이티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로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 영어를 저처럼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은 한글로 논리를 정확하게 잡아라 먼저. 그래서 한글로 그냥 우울증이란 그리고 우울증의 우울증의 치료의 장점, 단점 이렇게 쓰시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가능하면 더 매우 구체적으로 한글로 쓰세요. 물론 우리가 동과서란 이런 우리가 비디오나 우리 책을 통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사고가 다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고 그걸 영어로 쓰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참고로 우리가 논문을 내는 건 영어로 쓰잖아요. 그쵸? 영어로 쓰는 거는 영어권의 사람이 리뷰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더럽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단 기본 전제예요. 이건 기본 전제고 그리고 한글로 우리가 논리를 딱 잡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어요. 스토리텔링을 쫙 한글로 스토리를 잡았을 때 그게 한글로 고개가 끄덕끄덕끄덕 하는 내용이 영어로 바꿨다고 해서 고리글 도리도리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한글로 써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한글하고 유사한 표현이 있으면 옆에 괄호하고 꼭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거를 다 영어로 일일이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따올 수 있는 거는 또 참고를 해야겠죠? 단 우리가 표절은 조심해야 합니다. 표절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건 중요하겠지만 처음 논문 쓸 때는 다 100% 내가 영역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따로 모아 놓으시고 논리의 흐름을 잘 잡으면 그걸 영어로 바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어권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흐름 프레임을 먼저 잡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각각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글로 써야 더 프레임 잘 잡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제 주제를 촥촥촥촥 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 노란 포스트잇을 앞으로 갔다가 연두색을 뒤로 갔다가 연두색을 다시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프레임을 잡으시는 분도 계시대요. 예, 영어 논문 작성법이라는 글을 쓰신 분은 또 그런 것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 고개가 내가 딱 놓고 나면 내가 마치 그 큰 어떤 조각가의 작품을 놓은 것처럼 이게 프레임을 쫙 놓고 나면 풋한 정도까지 와야 돼. 아 그래 고개 끄덕끄덕끄덕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영어로 쓰시면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리더라고요. 저는. 단 영어 잘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영어로 가십시오. 예, 절대 한글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결과를 내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흔히 겪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사례는 우리 센터에 이제 연미정 교수님이 많은 사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특히 임상적인 의의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p-밸류가 나왔다. p-밸류를 딱 봤을 때 p가 0.05보다 작다. 아싸! 완전 기분 좋습니다. 뭔가 보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그런 감동의 부가인탁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p-밸류에 함정이 있어요. 임상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한숙 교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임상연구는 임상적인 의의가 있을 만큼 차이가 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초실험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냐 하면 그 약을 줬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의 용량을 더 늘렸어요.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날 꼬시는 거야.
용량을 더 늘렸어. 왕창 늘렸더니 효과가 났어. p-value 0.048. 기쁜 거죠. 그런데 그 용량이 사람한테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게 각각 동물의 스트레인에 따라서 대사율도 다르고, 그쵸? 약물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논문 저한테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저기 약장탕이라고 아세요? 이게 그 한의원에 있는 약장 양이 얼마나 양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통째로 끓인 만큼을 얘한테 준 거야. 그렇지, 통계적인 유의성이 가지고 보고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가치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영 교수님이 주신 그런 사례인데, 어떤 약을 셀 실험을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얘는 절대 비리미를 통과하지 않는 애야. 근데 뇌질환 연구를 했어. 얘가 뇌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전달 방법이 없는데. 뭐 택배를 보낼까요? 아니면은 뭐 그 요즘에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전달이 될 건지, 진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고, 만약에 효과가 좋은데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전달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고안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건 이제 도우즈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그 이니비터를 넣었어요. 이니비터를 넣었는데, 뭐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오셨어요. 이렇게 이니비터를 주면 세포가 쫙 죽어나가는 예쁜 그래프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약이 어디 쓰이는지 아니까. 얘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려고 약을 개발하는 중인 그런 이니비터의 종류였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비만을 억제하는 그런 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세포 독성이 있다고 하면 사람한테 못 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하고 그 실을 뚜껑을 다 열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생은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죽여야 한다. 이 죽는 결과를 반드시 교수님께 가져가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도우즈를 죽을 때까지 계속 높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즈는 사람한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우즈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선입견이 잘못된 선입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그런 도우즈로까지 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교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친구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오늘 해보고 안 되고 그 다음날 또 해보고 그 다음날 또 해보고. 그래서 죽는 도우즈를 찾을 때까지 그 주구장창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주변에 어떤 귀를 기울이고 임상적인 의의나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연구 논문을 쓸 때 실제로 작성하다 보면은 제가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울증에 관해서 논문을 낼 때 뉴로사이언스라는 저널에다 논문을 낸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뉴로사이언스가 테이블이랑 이런 게 좀 많은 저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이블을 내가 보니까 한 8개쯤 만들어야겠어. 근데 나의 근데 주요한 데이터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왔어. 근데 나는 뉴로사이언스에 꼭 내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가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 전개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붙이면 사실 리뷰어가 짜증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호의를 갖고 들어갔다고 해도 날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웃컴이나 이런 결과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만 들어가야 되는 거, 사실 이제 처음 논문 쓰시는 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널의 특색에 타깃해라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임상 논문만 받는 저널인데 기초실험 넣으면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기초실험과 임상 저널을 다 같이 임상 논문을 받아주는 저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내시기 전에 내가 내고 싶은 저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어서들에게 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거기 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위쪽에 보면 이 저널의 스콥이 뭐다, 이 저널이 지향하는 바는 뭐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의 특색이 맞지 않으면 훌륭한 논문도 리젝트 됩니다. 그때 아주 고상한 말로 답이 옵니다. 이 연구는 훌륭하지만 우리 저널과 스콥이 안 맞아서 미안해, 딴 데네, 이런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저 많이 받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널의 스코프를 보는 거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풀 그 리서치 아티클만 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좀 짧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 저널에 레피드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브리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레터 형식으로, 레터가 그냥 의견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리포트하는 레터 형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널에서 그 인스트럭션에 보면은 저널 아티클의 형식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적합한 걸 찾아가지고 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자, 여기서 그 대체의학 쪽에 뭐 하나의 논문인 BMC 보면은 이렇게 스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페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임상 다 실어주는 저널이니까 거기에서 이 페인의 스콥은 이렇게 쫙 읽어보시고, 아, 내가 연구한 것이 이 스콥에 맞는구나. 그런 건 투고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친 논문들이 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잘 쓰시고 나면 이제 논문을 투고하셔야 되는데, 투고할 때 이제 이건 앞으로 다 이제 굉장히 큰 마크한 얘기였고, 이제 우리 이제 까놓고 하나하나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한번 봅시다. 잘 아시더라도 한번 다시 검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을 내실 때 커버 레터를 씁니다. 사실 근데 커버 레터는 맨 마지막에 씁니다. 예, 커버 레터는 지금 맨 마지막에 쓰고요. 뭐 내가 I'm pleased to submit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 저널에 논문을 내서 매우 기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사실은 이제 에디터에게 잘 보이는 그런 편지를 쓰는 거죠. 내 연구는 어떤 의의가 있고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매니스크립트의 메인 바디는 타이틀 페이지가 있고 앱스트랙트가 있고 IM R&D는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 Result and Discussion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상 논문은 좀 그 섹션들이 다를 거고요. 메인 매니스크립트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크놀리지먼트에 뭐 예를 들면 누가 연구에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펀딩이 어떻다든지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그 다음 레퍼런스 쓰고 그 뒤에 피겨 레전드를 붙이죠. 그래서 피겨는 보통 파일을 따로 내잖아요. 근데 저널에 따라서 같이 안에 넣는 저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매니스크립트 안에 테이블들이 보통 뒤에 가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따로 요구하는 저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얘기고 각각 여러분이 내시려고 하는 저널에 들어가서 싹 다 뒤져가지고 그 저널에 맞게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이 좀 들었겠지만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기다 논문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겨 테이블을 따로 내기도 하고 뭐 같이 내기도 합니다. 자, 본론으로 갑시다. 논문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우리 연구 가설을 잘 뽑았습니다. 그쵸? 파이너에 딱 적합하게 우리가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딱 만들면 우리가 이제 서론을 쓰잖아요. 어떤 서론을 쓰고 나면 그 서론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1, 2, 3, 4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이 방법에서 이 방법 각각 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결과들이 나오고 각각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죠. 디스커션은 새로 이걸 뭐 너무 종합해서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마다 디스커션 내용이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디스커션하고 이제 콘클루전 하시게 되는 거고, 뭐 서로는 내가 왜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이 연구는 어떻게 했는데 라는 방법이 실험 방법인 거고, 그럼 너는 뭘 봤어? 결과가 뭐야? 라는 게 와시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디스커션인 거죠. 그렇죠? 예.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근데 결국은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가면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이틀을 보면 타이틀은 이 논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잘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제목은 길면 절대 안 돼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리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하고, 그리고 제목에서 사실은 그 제목이 일종의 홍보 문건과 같습니다. 이 제목을 딱 보고 사람이 훅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읽고 싶게. 그래서 제목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에 공을 많이 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 제목을 잘 뽑기 위해서 1박 2일 호텔로 합숙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팬시하게 잘 뽑는 거. 그렇지만 너무 내 연구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홍보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 들어가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제목을 만드는데 가능하면
아름답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제목을 쓰는 건 목적이 있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고 결과 쓰고 컨클루전 쓰잖아요. 근데 앱스트랙트 잘 쓰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앱스트랙트가 이렇게 처음에 쓰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싹 물어보니까 뭐 그 실험 결과 먼저 쓰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법은 쉬우니까 중간중간에 틈틈이 써놓고 그리고 고찰 먼저 쓰시는 분이 있고 뭐 서론 먼저 쓰시는 분이 있고 조금 이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논문 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를 쓰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앞에 너무 공을 들여가지고 앱스트랙트 쓸 때 힘이 빠져. 힘들어. 그래가지고 대충 써. 그럼 떨어져요. 예, 아마 이게 앱스트랙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배경 설명을 길게 해도 안 되고 여기에 참고문을 적는 저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참고문을 여기 쓰지 않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 잘하는데 딴 사람이 모르는 약어 쓰면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토요일 날 그 세미나 때 그 치프 에디터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심사를 할 때 뭘 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그 제목과 초록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목하고 초록을 통해 가지고 대략 어떤 연구를 했고 이게 우리 저널에 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딱 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더니 그 플로우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질문이야? 커버레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초록하고 제목만 보세요? 커버레터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분 뭐라고 하셨냐면 it depends. 그래서 어떤 저널에 치프 에디터나 에디토리얼 보드가 이게 딱 봤을 때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커버레터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제목하고 앱스트랙트로 보고 계시는 분 보고 결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를 모두 다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어떤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 인트로덕션을 쓰게 됩니다. 인트로덕션 우리가 아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스토리텔링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 자, 이거는 저 김영순이란 분이 딱히 글로 쓰신 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은 제가 처음 그린 것 같아요. 예. 자, 인트로덕션은 일반화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는 과정이다. 저 이걸 딱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되는 걸 진짜 지저분하게 길게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 연구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방향이에요? 굉장히 큰 일반론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연구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으로 사람을 딱 올가매게 만드는 게 좋은 인트로덕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 게 인트로덕션의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 why 아까 그랬잖아요. 그쵸?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혹은 이전 연구 동향이 어땠고 그거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다. 뭐 이런 갭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나는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결과를 얻어서 여기에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해결 방안 이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하나하나 쫙 들어가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서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도 어영부영 대충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방법 중요합니다. 방법 리뷰어는 잘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 논문의 렐라빌리티를 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왜? 실험 방법은 이 실험 방법을 보고 딴 사람이 똑같이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험 방법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동물을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예를 들면 사람한테 어떻게 맹검을 했는지 굉장히 세부적인 아니면 랜덤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그 연구 프로토콜을 그대로 갖다가 실험 방법을 재현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평가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어느 편집자였나요? 그 BMJ였나요? 예, 그분은 실험 방법을 딱 보고서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뭐 이렇게 날린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험 방법은 어떤 내 연구의 어떤 퀄리티가 어느 수준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되기 때문에 방법도 잘 쓰셔야 됩니다. 방법은 대충 남의 것 따다가 대충 쓰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파이너에서도 에티컬 이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즘엔 꼭 승인 받아야 연구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더 신경 쓰시고 승인 번호 있어야 논문 투고할 수 있는 저널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디자인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통계 방법도 말도 안 되는 통계 쓰면 갑자기 데이터의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계 잘 모르시면 잘 하시는 분과 항상 의논하셔서 통계 잘 신경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결과는 어떤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결과를 쓰고 거기에 해석을 다 달아. 그럼 고찰 가서 쓸래요. 그래서 결과는요. 특별한 저널에서는 인터프리테이션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론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에는 굳이 인터프리테이션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거긴 통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좀 뉴트럴하게 쓰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순서는 또 잘 잡으셔야 돼요. 결과 순서는 이 결과 순서가 뭘로 가요? 디스커션에서 고찰에 그 토론하는 순서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 피겨를 쭉 따라가면서 고찰을 따라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의 순서를 또 잘 생각해서 잡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실험한 순서대로 실으면 안 돼요. 예,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피겨아웃 테이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피겨아웃 테이블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논문에. 광고 모델입니다. 딱 봐서 피겨아웃 테이블이 정말 지저분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페이지가 잘 되어 있거나, 그거에 따라서 퀄리티가 여러분이 논문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될 수도 있어요. 네. 피겨아웃 테이블은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피겨만 딱 보고서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테이블을 보고서 그 논문을 전체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 테이블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테이블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을 왔다 갔다 들춰보게 하는 거는 좋은 테이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세부적인 내용, 통계, 실험 방법까지도 다 기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 샘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디스커션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저도 어떻게 잘 써야 될지 항상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론을 얘기해 본다면 아까 일반적인 내용에서 스페시픽한 리서치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서론이었잖아요. 고찰은 어떤 특별한 결과를 찾아냈잖아요. 그쵸? 어떤 특별한 전문화된 결과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구를 갖고 오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쓰일 수 있을지 일반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고찰이에요. 네. 그래서 그 디스커션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내 연구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요약을 보통 쓰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데이터를 서포트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최신 동향이 포함되도록 얘기를 쓰셔야 되고요.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할 때는 내 연구 결과랑 맞는 애도 있을 것이고 안 맞는 애도 있을 것이죠. 안 맞는 애는 다 버리면 안 돼요. 안 맞는 애도 데리고 와야 돼요. 살려야 돼. 왜냐하면 리뷰어들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닌 결과들에 대해서 너 그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너 정말 어떤 스터디들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구나. 그럼 또 날리는 거야. 그래서 관련 연구 결과들과 비교 분석할 때는 내 데이터를 서포트하건 반대되건 간에 그거를 인용을 하고 중요하면 그리고 반대되면 반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나는 정당하게 내가 아주 엄중하게 실험해서 나온 결과니까 내 결과를 믿고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잘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상적 의의라고 하는 거는 연구 결과가 앞으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 나는 연구는 뭐 예를 들면 한 80% 정도의 중요도만큼 했는데 앞으로 20%는 이런 연구를 해야 돼라는 앞으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도식화해 보면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페시픽한 여러분의 결과로부터 일반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아까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얻은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가설 확인도 하고, 목적 달성에 대한 해석하고 논의도 하고, 다른 연구와의 동일한 점,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끝에 이 두 개 잊지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또 다른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거나 임상적인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것이 고찰에서는 중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론을 보면은 앞에서 고찰에서 쭉 얘기했지만 고찰에서 한 줄을 딱 얘기 안 해요. 보통 고찰을 보면 결론이 고찰의 어떤 엑기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에는 내가 얻은 결과가 이거야. 근데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 결과는 어떤 의의가 있고 앞으로 어떤 활용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까지 보통 고찰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가 우울증에 진짜 효과가 있는 어떤 침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울증에 이런 침이 예를 들면 세로토닌과 관련된 어떤 기전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걸 발견했어. 그걸 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침이 앞으로 우울증에 참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까지 보통 컴플루전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나?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샘플 논문 분석입니다. 여러분 사이언스 네이처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연구 주제가 이것과 많이 동떨어지지 않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많은 부분 우리가 관련된 연구들이 실리고 있다. 이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건 스페셜 이슈인 거이고요. 그래서 사이언스에 작년, 올해 그리고 이게 앞으로 2개가 더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4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스페셜 이슈고 뭐 피어 리뷰를 통해서 한 건 아니지만 사이언스 이런 논문도 실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침 논문이요. 임팩트 팩터 27.3. 여러분 임팩트 팩터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임팩트 팩터 27.3이 어느 정도의 디그리인지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 연구가 이게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실렸습니다. 여러분이 침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침 연구가 난 침 연구 왜 자꾸 침 연구하라고 그래? 내가 이게 네이처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침 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안 되셔요. 남들은 27점 가는데 뭐 할 말이 없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연구 논문도 실렸고요. 그리고 이거 군신 자산 논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한약을 가지고 연구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저널에 실렸고요. 이번 임팩트 팩터는 홍보가 나갔을 때 30점대였는데 2014년 임팩트 팩터는 41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41점 되는 저널에서도 분신자사라는 한의학적인 개념을 다룬 연구가 실렸습니다. 여기 인트로덕션을 보면 한의학적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서론을 이따 한번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얘기까지 하면은 또 가는 거니까요. 피자가 도착하였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거를 살짝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려고 하면은 저도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야니까 자, 이 얘기를 먼저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커멘터리 요약이라고 하니까 잠시 앞에서 얘기했던 걸 기억해서 다시 얘기해드리면 자, 이건 뭐가 됐던 간에 좋은 저널에 낼 때 보통 메인 리서치 아티클로 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앞에 네이처 메디슨은 실험을 한 50번 한 것 같은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저널 형식으로 나왔냐면 레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군신자사 논문인데 여기에서는 커멘터리라는 항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풀 아티클하고 포맷이 좀 다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군신자사 아시잖아요. 한약 처방을 할 때 군신자사 거기에서 지금 이게 홍보 문건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갖고 왔는데
군 신주에서 임금에 비유되는 군을 가장 주된 약효를 제공하는 약이고 군의 약효는 신하에 비유되는 신좌사에 비해 극대화된다. 신은 군약의 효력을 보조하고 강화하고 좌는 군약의 독성 완화, 수반 증상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는 처방의 작용 부위를 질병 부위로 인도하고 여러 한약을 중화하는 데 사용된다. 라는 한의학적인 원리가 군신좌사다. 좀 간략하게 쓴 거지만 처방을 할 때 약효를 증강시키고 부작용을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가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예, 한의학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이저, 컴플리멘트리, 뉴트럴라이징, 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면 저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군품 학회에 배만분 오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얘기하셨죠? 못 들으셨구나. 예, 거기에 DB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이 오셨었는데 여기 연구는 보통 서양 약물은 어떤 스페시픽한 메커니즘을 타겟팅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위에 작용한단 말이죠. 한 리셉터에 작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개발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설은 사람의 대사체 있잖아요. 사람의 대사체의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사체의 어떤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한약에 갖고 있는 한약의 주요 성분들이 있죠. 주 성분이 갖고 있는 구조를 대만의 DB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의 유사성을 분석한 거예요. 이 구조의 유사성을 분석을 했더니 이게 어떤 한약의 유효 성분의 스트럭처하고 대사체는 굉장히 유사성이 높은데 서양 약물하고는 유사성이 적더라. 그런데 이런 대사체의 어떤 구조를 이용하면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대사체의 특성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군신자사와 같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드라이 사이언스. 이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세포에다가 뭐 약물 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DB 데이터 갖다 놓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검증한 그런 연구예요.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연구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그거 보세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한번 프롤로그 제가 한 2, 3분 드릴 테니까 지금 서론 부분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안 되기 때문에 봤다 치고 지나갑시다. 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론의 프레임이잖아요. 그쵸? 이거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붙여봅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전 연구 동향이나 한계,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 논문 읽을 때요. 하루에 하나씩 읽으려고 하면 이게 어렵긴 하겠지만 진짜 내가 내고 싶은 거하고 유사한 논문이 있잖아요. 그런 논문을 이렇게 아까 프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뭐 의학 논문 작성법 이런 거 보면은 뭐 세고 셌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준을 몇 개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맨 처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이거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방법이요. 요즘에 고등학생들 논술할 때 그대로 쓰더라고. 우리한테도 못 시키고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물론 영특하신 분은 탁탁탁 머릿속에 들어가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목을 붙여가면서 읽으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내가 나중에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여러 질병의 치료 및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지만 효능 소재가 다양하고 복합 물질을 쓰니까 이게 임상을 통해서 효능 검증이 어려워서 신약 개발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한의사가 쓰는 얘기만 하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브로드한 또 다른 어떤 스페시픽 저널이니까. 그리고 한의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수의 화학물들의 상승 효과를 통해서 약효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이런 얘기 우리 한의학에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연구 잘하면 이런 거 진짜 펴고 딱 한의학적인 원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 서양 약물은 특정 기전을 타겟해왔다. 그러나 인체는 복잡한 유기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도 점점 폴리파마콜로지라는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왠지 뭐 한의학적인 개념을 이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잘 썼더라고요. 저는 인트로덕션을 이거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 복합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멀티 컴포넌트, 멀티 타겟팅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약의 작용 기전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약효는 더 증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에브리바디 해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저자가 제안을 한 거는 아까 제가 연구 내용 간단히 요약해 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런 방법을 제안해 보고 실제로 되는지 한번 해봤다 라는 얘기를 이제 서론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진짜 있나 한번 보세요. 좋은 공부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구 목적은 대사산물과 한약의 화합물의 구조 유사도 분석법을 토대로 전통 한약의 화합물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사경도들을 예측하고 질병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자 한다. 제가 이걸 연구한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네이처 메디슨의 신논문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임상공부 말고 이런 거 갖고 온 이유는 제가 그때 미션으로 부여받은 게 기초 연구 논문 작성법이었기 때문에 기초 연구 논문만을 타겟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네이처 메디슨 말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도 친논문이 실렸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도 16점 공고라는 임팩트 팩터가 있고요. 이 침이라는 주제 논문이 실렸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방법은 침을 놓으면 이게 약간 조직이 약간 파괴되거나 자극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조직에서 어떤 조직 세포에서 ATP라는 게 밖으로 릴리즈가 돼요. 근데 ATP는 ATP, ADP, AMP, 아데노신으로 이렇게 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데노신이라고 대사가 된 것이 이게 신경 끝에 있는 아데노신 A1 리셉터에 의해서 쭉 연결이 되면 진통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하게 ATP를 릴리즈해서 특히 대사한 물질 중에서 아데노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통 효과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실 미션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피규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침을 어디다 놨는지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X축, Y축도 있고, 그리고 통계 표시 잘 되어 있고, 통계 표시들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여기에서 인포머티브한 걸 알 수 있고, 그 피규어 1번의 레전드를 보시면, 여기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목 있어요. 제목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지시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얘기 있고, 여기 실험 방법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HPLC로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데이터가 의미하는 확실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통계, P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에러바의 의미가 뭔지, 개체가 몇 마리를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나만 안 쓰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자체로 하나 다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여기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Y축의 단위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룹이 뭔지 잘 보셔야 되고, 통계적인 수치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처치가 시점에서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전드에서도 보면은 맨 처음에 그 피규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좋은 논문일수록, 좋은 저널일수록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시험 방법에 대해서 요약이 되고 있고, 통계 수치도 잘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별이 무슨 의미인지, 뭐랑 비교했는지, 몇 마리인지 이거 다 나와 있고요. 여기도 통계 수치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잘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해보려고 했었냐면은 연구 결국에 지금 아까 디스커션에서 제시하는 디스커션의 포맷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런 그림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디스커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디스커션을 속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서머리 하라고 했는데 서머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자기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 해석을 잘 하고 있는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 인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이놈의 연구 한계는 잘 밝히진 않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고찰에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갔는지 한번 다 보셨으리라 치고, 자, 이거를 보시면 맨 처음에 연구 결과 서머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연구 결과 하나하나를 꼼꼼히 서머리 하다 보니까 피겨 1, 2,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피겨를 인용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서머리를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머리를 요약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얻은 결과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다른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본 연구, 또 이 연구 결과가 가치가 있다는 걸 설득하는 과정이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ATP는 어디서 왔을까, 근육에서 왔을까,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왔을까,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하고 이게 특별히 관련 있어? 흔들기만 해도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런 질문과 어떤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이런 거는 많은 다른 주변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거는, 우리가 결과는 침하고 좀 특이적인 거 맞아. 그리고 다른 이런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런 면에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 단락에서는 이게 아까 뭐 ATP, ADP, AMP, 아데노신 이렇게 대사가 됐었잖아요. 근데 ATP하고 아데노신하고 펑션이 좀 다르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ATP는 안티 아날제식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얘는 아프게 하는 애인데 이거 근데 진통 효과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자들이 적절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TP는 맥시멈 어떤 트레이션홀드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스페시픽한 내용에서 제너럴하게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때 차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했던 이니비터 같은 종류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카페인, 커피 마시면 치매 효과가 적어질 것 같은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논문 결과만 보면.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 그리고 그 FDA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약을 같이 쓰면 치매 효과를 좀 더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제안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물론 최선의 좋은 샘플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각각 분야의 논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을 한번 해본 거고요. 네, 길게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쓸지, 뭐 방법을 어떻게 쓸지, 결과를 어떻게 쓸지, 고찰을 어떻게 쓸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딱 정리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 좋은 논문 쓰고 싶으세요? 그런 열망이 있으신가요? 그런 동기가 있으신가요? 그런 동기가 없으면 좋은 논문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남이 쓰라고 해서 논문 쓰면은 절대 좋은 논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백날 이 연구 방법론 강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진짜 좋은 논문을 쓰고 싶은 내 마음의 욕구가 있는지, 열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만약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불을 당기는 게 연구 방법론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처에 가는 법 참 쉽습니다. 내가 네이처 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려고요. 예, 아직 못 갔지만 수많은 실패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언젠간 여러분이 가시는데 어크놀리지먼트라도 그때 그래도 도움이 좀 된 것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예, 제가 감사한 걸로 생각하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질문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필요하시면 다른 내용들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센터에서 정말 좋은 논문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센터뿐만이 아니라 경희대 그리고 한일 전반에서 이런 좋은 논문이 나오기를 그런 희망하는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좋은 논문 나왔는데 그게 우리 센터 사람이었으면 저는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불씨 하나 마음속에 지피고 자 오늘 감사합니다.